안녕하세요. 클래식 어학당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채널4에서 한 10년 전에 만든 피아노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제임스 로즈라는 피아니스트가 배우들하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컴퍼배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음악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거 아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 굉장히 직관적인 음악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Three chords. Do you remember that Debussy piece? I think I do. This look quite similar, so is it? Okay, those two. Are those two? Sorry, And that would same help. an octave up. Okay. It's not Pretty too hard, is evocative it? chords, aren't they? Those three. They are amazing, You know where you're especially going with a pedal down as well. It's like a raindrop. It's so beautiful. Yeah. I don't care if it's used, To sell chocolate biscuits. I mean, everywhere, in every waiting room in the world, and every elevator in the world, but I But think there's that- a reason why, isn't there? There's a reason why that music is universal and that it appeals or sells the idea of something. It's because there is a beauty to it. It is a balm. It See, is a my tonic to point life, is and that it's- almost all classical music is universal if one has the opportunity to hear it. Yeah. You know, even a piece that's totally obscure. 저희가 이 클래식 어학당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하고는 정반대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음악 그냥 느끼려고 하는 거 그거 욕심이다. 공부를 해야지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피아니스트가 보여주는 들려주는 방식을 보면 마치 피아노를 전혀 다룰 줄 모르고 음악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치 애기한테 처음 음악을 들려주듯이 하잖아요. 이거 2개 눌러봐. 소리 너무 예쁘지? 거기다 페달 밟아봐라. 되게 환상적이다. 느껴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고 있는 음악이 바로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왜 특별히 드뷔시의 달빛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어떤 음악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한 건지, 이론적인 맥락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이 곡이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중에 하나라서 사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드뷔시라는 음악가가 만들고 싶었던 음악이 바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직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타고나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한 능력 같기도 하잖아요. 직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추리, 연상, 판단 등의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아, 그렇구나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혈액형을 신봉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전부 다 MBTI를 거의 종교 내지는 과학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야 N이야 할 때 그 N이 바로 인투이션입니다. 직관. MBTI에서는 이거를 감으로 아느냐 아니면 감각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아느냐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직관을 너무 피상적으로 정의해서 그런 거고요. 논리적 추론을 건너뛴다고 하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직관의 원래 뜻을 생각해 보면 N의 반대는 T에 가깝습니다. 이 90년대 B형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너 T야? 이게 일종의 욕이라고 하기는 하던데요. 사람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또 재미도 있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마치 이런 상반되는 두 성향이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누구나 다 상반되는 경향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조금 더 발달을 하거나 두드러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성향 검사를 하는 원래 이유가 타고난 성향이 이러이러한데 특별히 부족하거나 특별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데 훨씬 유리하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좀 조절을 해보라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적당히 똑같아지는 세상이 뭐 무슨 의미가 있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미래가 있기를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정서적인, 성향적인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어디에든 잘 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논리를 문화와 예술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형식도 가장 크게는 논리적이냐 직관적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화나 예술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문화와 예술이 다 특이하고 독특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누릴 정도로 퍼진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문화가 아주 특이하고 독특해서라기보다는 그 독특한 매력이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고 다듬어져서 누구에게나 흡수 가능한 상태로 개량이 됐기 때문이에요. 음악에서는 그게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서유럽 음악인 겁니다. 이 서유럽의 음악이 전 세계의 수많은 음악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형태로 발달한 음악이기도 하면서 현재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 시스템이거든요. 서유럽 음악이 이 정도로 발달이 되고 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와 직관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 서유럽 음악의 조율 체계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로마 바티칸 성당에 교황 집무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라파엘로의 그림들로 다 장식이 돼 있어서 지금은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천장에도 보면 그림들이 있는데 성당에 있는 그림들은 당연히 다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그림이겠죠. 그런데 저 천장화 여러 개가 있는 중에 오른쪽 아래 구석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악기를 들고 앉아 있는 게 아폴로고요. 오른쪽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마르시아스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그림들은 다 성경 얘기고 천사, 솔로몬 같은 왕들이 그려져 있고 한데 이것만 그리스 신화란 말이죠. 우리가 아폴로는 유명해서 잘 알고 있고요. 마르시아스가 누구인가? 여신 중에 아테나가 있습니다. 아테나가 어느 날 문득 개인기를 좀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이 2개인 피리, 플룻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신들이 모인 파티에 가서 플룻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걸 불다 보니까 볼이 좀 불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헤라하고 아프로디테가 막 놀린 거죠. 너무 못생겨진다고. 아테나는 자기가 연주를 하면 그 음악에 신들이 막 반할 줄 알았는데 얼굴 못생겨진다고 놀림만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룻을 버려버립니다. 버리면서 그냥 버렸겠어요? 저주를 퍼붓고 버리겠죠? 그리스 신화 보시면 항상 뭔가 맥락도 없고 진짜 별거 아닌 일로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아테네가 그거 기분 좀 상했다고 이 악기를 가져가서 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주 심한 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줍는 게 바로 폰, 사티로스라고도 불리는 반인반수, 마르시아스였습니다. 이 사티로스들은 숲에서 살기 때문에 목신이라고도 불리고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저 염소 다리하고 이마에 조그만 뿔이 사티로스, 폰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사티로스, 폰은 아주 불경스러운 생명체예요. 폰이 묘사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자는 ним프들 훔쳐보고요. 아니면 ним프들 습격해서 납치하고요. 자세를 보시면 캐릭터를 아시겠죠? 애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난동꾼이자 남봉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화가 난 ним프들한테 머리를 뜯기기도 하고요. 루벤스가 그린 폰의 표정을 보면 캐릭터가 너무 딱 보이죠. 항상 반쯤 취해서 코가 빨개져서는 저렇게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예요. 이 폰 중에 하나인 마르시아스가 아테나가 버린 플룻을 주었는데 웬일인지 플룻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연주를 잘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 연주가 훌륭했냐면 그렇게 즐겁하면서 도망갔던 ним프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르시아스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세상에 남봉급 취급을 받던 마르시아스가 그 숲에서 유명 인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마르시아스를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이제 한번 탑 찍어 봐야지 않겠냐 하면서요. 그랬을 때 신계에서 음악의 신이 누구죠? 아폴로죠. 아폴로는 여러 분야의 신인데 특히 아폴로를 상징하는 게 저 리라라고 불리는 현악기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아폴로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라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들고 있으면 그게 아폴로입니다. 똑같은 리라지만 리라를 들고 울고 있으면 오르페우스죠. 어쨌거나 사람들이 마르시아스한테 와, 너 연주 너무 잘한다.
근데 설마 아폴로보다 잘하지는 않지? 이렇게 자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시아스가 지금 자기가 생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에 너무너무 흥분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폴로보다 낫지 막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문이 아폴로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아폴로가 기분이 너무 상했겠죠. 신의 급에 걸맞지도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사티로스 따위가 자기를 이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와서 한판 붙어 해가지고 둘이 뮤즈들하고 다른 심판 몇을 불러놓고 대결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폴로가 이긴 거예요. 아주 막상막하였는데 마지막에 아폴로가 리라를 거꾸로 들고 타면서 너는 이거 돼? 했는데 마르시아스는 이 플룻을 거꾸로 불 수는 없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주법이라서 못한다고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마르시아스의 표정이 뭔가 와 망했다 이런 표정 같아요. 이 둘이서 대결을 하면서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가 서로 상대방한테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조건으로 걸었었거든요. 근데 아폴로가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긴 대가로 마르시아스를 산채로 가죽을 벗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 가죽으로 포도주 가방 만들 거라고.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잖아요. 워낙에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말도 안 되는 벌들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마르시아스가 한 잘못에 비하면 너무 심한 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봤자 잘못이라고 한다면 신한테 조금 잘난 척 허세 부린 거고 결국은 대결에서도 졌잖아요. 그러면 같은 급의 신도 아니고 아폴로 정도 되는 신이 좀 배포와 아량을 보여줄 수도 있는 일인 건데 그런데 이걸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벌을 하나 싶습니다. 이 대결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불똥이 튄 게 미다스 왕입니다. 미다스 왕도 심판을 받는데 다른 요정들이나 신들은 전부 결국에는 아폴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미다스 혼자 저렇게 눈치 없이 마르시아스가 더 잘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아폴로가 야, 너 듣는 귀 정말 없다. 귀 바꿔 이래가지고 미다스 왕의 귀가 당나귀 귀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승부를 좌지우지했던 이 심판은 고작해야 귀 못생겨지는 벌 정도를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마르시아스가 이렇게 살가죽이 산채로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교황 집무실의 천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폴로 손을 좀 보세요. 너 어딜 감히 하고 있죠. 신에게 도전을 해서 잔인한 형벌을 받는 마르시아스를 굳이 교황 머리 위에 둔 거예요. 선 넘지 말라고. 자만심에 대한 경고인 거죠. 저 그림이 있는 방이 서명의 방이거든요. 교황이 뭔가 결정해서 사인하는 자리예요. 교황은 신의 대리자니까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신처럼 느껴지기가 쉽겠어요. 거기에 대한 경고인 거죠. 네가 많은 걸 결정을 할 텐데 네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대리할 뿐이다. 그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한테 대들었던 인물이 어디 마르시아스 하나인가요? 뭐 포세이돈의 아들들도 있고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시지프스도 있고. 근데 왜 하필 그 중에서 마르시아스를 그려둔 걸까? 그리고 여기는 성당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굳이 이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안 가져와도 성경에는 정말로 신에게 대들었다가 처참한 말로를 맞은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르시아스일까? 마르시아스가 그렇게 신에게 도전했던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라는 얘기겠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불경스러운 인물, 가장 크게 신의 권위를 훼손한 인물.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악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들에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삶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때 그 사람들의 이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 이 서유럽 사람들의 음악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음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를 역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오르페우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오르페우스는 뮤즈 칼리오페의 아들이었죠. 악기 연주를 얼마나 잘했던지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 오르페우스하고 오르페우스 아내 에우리디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오르페우스가 가졌던 음악의 힘입니다. 어느 날 숲에서 에우리디체가 갑작스럽게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찾아서 지옥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산 사람은 건널 수 없는 스틱스 강을 건너고 지옥의 신 하데스한테 그래, 네 아내 다시 데려가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연주했던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신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나오는데 보내줄 거면 그냥 보내주지 꼭 조건을 겁니다. 지상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은 꼭 또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에우리디체가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오르페우스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오르페우스가 맨날 혼자서 뭐 하겠어요? 슬픔에 절어서 노래를 하겠죠. 그랬더니 그 노래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숲의 요정과 여신들이 다 오르페우스한테 반하고 맙니다. 이제 에우리디체도 없는데 나랑 만나자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들은 채도 안 하죠. 그랬더니 그 음악에 빠져들었던 마음이 딱 그만큼의 분노로 변해서 요정들이 오르페우스를 신화의 표현에 의하자면 찢어 죽입니다. 음악이 이 사람을 가져야겠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좌절되니까 살기로 변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제1 능력이 음악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면 그 마음이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런 다윗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지엄하게 권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런 왕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항상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왕으로 그려져요. 다윗의 노래가 신에 대한 찬양이고 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 노래들이 대부분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의 능력이 노래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라고 하는 강력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음악이었습니다. 변변한 군대도 없이 떠도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줄지어서 여리고 성을 뱅뱅 도르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궤를 메고요. 그 뒤를 군대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팔수들이 뒤따라요. 나팔을 불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권능이 칼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로 울려 퍼지는 거죠.
음악이 얼마나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설이나 민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자기 뒤통수를 치고 홀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몫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 사라져 버리죠. 쥐를 몰아냈던 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도 다 피리를 불어서 했던 일입니다. 문어 마녀가 인어공주한테 다리를 주면서 대신 받는 게 뭐예요? 그냥 목소리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예요. 그것이 곧 인어공주의 영혼과 아름다움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음악은 그런 거란 말이죠. 가장 영적이고 신적인 힘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마르시아스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음악은 신의 언어인데 신을 신이게 하는 그 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신의 소유 가운데서도 가장 고유하고 가장 중요한 이 언어를 이 신도 아니고 심지어 인간도 아닌 반인 반수가 그 대단한 걸 가져다가 신만큼이나 잘하게 된 거예요. 아테나는 포기했는데 마르시아스는 성공을 한 거죠. 언어를 가져간다는 거는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마르시아스의 이야기와 그림을 해설해 둔 문헌들 중에 노성두 선생님의 루벤스는 안토니오 꼬레아를 그리지 않았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이후에 마르시아스라는 존재를 그림이나 시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폴로가 마르시아스의 살가죽을 벗긴 행위에 대해서 신이 이 하찮은 존재로부터 예술혼을 꺼내주는 비유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보고 있자면 아폴로가 겁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뜨끔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폴로가 마르시아스와의 대결에서 겨우 이겼거든요. 압도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 악기를 뒤집는 사실상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트릭을 쓰기 전까지는 막상막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놔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폴로가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할 만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건 신의 생각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르시아스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때로는 오만하게, 또 때로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디론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20세기에는 특히나 그 모든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들을 내던지고, 그래서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하고, 동료나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악플에 시달리면서 그 조롱과 모욕을 뚫고, 때로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 시대에 맞는 예술을 만들어 보겠다고 신에게 대들었던 그런 수많은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신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그전까지 수백 년 지속되어 온 자고로 예술이란, 자고로 아름다움이란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통이나 기존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의미죠. 음악에서는 그 선봉에 있었던 가장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달에 바르톡 음악을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드뷔시가 그렇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기네 음악 문화에서 치받았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음악이란 가장 고차원적인 논리고 인간의 이성이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발현한 언어라는 거였잖아요. 감각적인 아름다움도 당연히 중요한데 서구 문명화라는 것 자체가 이성이 중심이 됐었고, 인간의 감각은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성을 발달시키는 교육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각도 중요한데 아무리 진보적인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성을 훈련하고 감각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동물적인 거니까. 그건 본성에 있는 거고, 그래서 다듬지 않으면 위험한 거니까. 무엇보다도 감각이나 감정 이런 거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감각이고 감정이니까. 연예인들이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명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 다 그렇죠. 셀카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쁜 조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명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진짜 준수 얼굴은 어느 쪽이에요? 진짜 광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둘 중에 어떤 몸이 현실에 존재하는 몸일까요?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데 이 중에 진짜 내 얼굴이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과일을 놓고 정물화를 그리는데 내가 본 색이 진짜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감각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물체라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볼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감각이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세상이 진짜 고정되어 있는 게 맞기는 한 건가? 내가 그동안 파란 약 먹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빨간 약을 삼키고 무더기로 등장을 했던 게 바로 20세기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상징주의 시를 썼고요. 인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조롱을 당했던 화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작들을 그렸던 거죠. 이게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이게 팩트야 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허상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서구 문명 안에서 적어도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감각을 이성과 논리 위에 두고 감각을 긍정했던 예술가들입니다. 음악에서는 드뷔시가 그 대표 주자였던 거예요. 드뷔시가 어떤 방식으로 감각적인 것을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터 빈의 방식이에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몸짓으로 신음소리로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어요. 심지어 웃겨요. 김창옥 씨도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죠. 이분도 웃긴 표정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전달을 돕기 위한 거고요. 말 자체가 재미있는 거죠. 내용이 재밌어요. 미스터 빈은 우리가 자막 없이도 보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창옥 씨의 강연은 자막이 없으면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음악에서 표현이라는 것도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음악가들이 기승전결을 잘 짜서 음악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음악가들은 그것보다 음향 효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법에 좀 안 맞더라도 정해진 구성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감각이 있으면 소리를 막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드뷔시는 음향을 위해서 문법을 아예 저 구석으로 밀어놔 버린 대표적인 음악가예요. 오늘 들으실 드뷔시의 작품들이 이미지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영상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그 영상이라는 단어가 시적인 느낌을 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미지라는 말을 우리가 워낙에 일상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이미지라고 하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드뷔시가 이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세트의 작품집을 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권, 잎새를 스치는 종소리,
허물어져가는 사원에 걸린 달, 황금 물고기 이렇게 세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각 중에 하나가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부유하는 느낌.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꿈 같기도 한 거죠. 드뷔시가 그런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잎새를 스치는 종소리 음악 시작 부분을 보시면 3개의 라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뚝뚝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리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스케일의 한 부분을 사용한 건데 이 스케일의 특징이 온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윗 라인 하나가 붙는데 그냥 쳐보면 이게 아주 부딪히는 소리 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이를 또 온음으로만 된 라인이 채우고 있습니다. 윗 라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아래 라인하고도 속도가 달라서 방향이 어긋나요. 그래서 서로 막 부딪히는 소리가 엉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모든 소리들이 서로 너무 부드럽게 잘 섞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성부를 이루고 있는 스케일이 사실은 하나의 스케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느 한 음에서 시작해서 온음 간격으로만 올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나는 음들이에요. 장조나 단조 같은 조성의 스케일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이 온음 음계는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끝이 나는지도 알 수 없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붕 뜨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물어진 절에 걸린 달. 제목도 너무 근사하죠.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소리가 드뷔시 음악에서 또 아주 자주 나오는 음향입니다. 만약에 작곡과 학생이 과제로 이런 걸 써냈다 하면 완전 빵점짜리예요. 우리가 화성학에서 얘기하는 그 화음 간의 관계와 순서 있잖아요. 그거를 철저히 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소리들이 나는데 이 오도권 아시죠? 화음이 진행을 하려면 거쳐가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쭉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소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음이라는 게 안정이 되려면 이 5도 사이에 3도가 들어가야지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장화음이거나 단화음이거나.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감정이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5도로만 나왔다면 좀 영적인 느낌이라도 들 텐데 그거를 2도 소리로 다 모래들을 조금씩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정이 사라지고 감각만 남은 세계입니다. 드뷔시가 음악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가능했었던 게
당시에 같이 그런 새로운 예술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던 상징주의 시인들의 영향이 컸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말라르메의 시처럼 언어야말로 의미가 가득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미를 다 비워내버리고 감각만 남게 하기 위해서 시인이 시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출판을 해요. 이거를 사실상 불어로 말하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불어를 전혀 못해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는 이해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감각을 찾아보자면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오규원 시인이라고 이런 시를 쓰거든요. 빗방울,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솝솝솝 떨어진다. 빗방울이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 롬롬롬롬 떨어진다. 빗방울이 잔디밭에 홉홉홉홉 떨어진다. 빗방울이 현관 앞 강아지 머리에 돕돕돕돕 떨어진다. 이런 시는 또 어떠신가요? 봄과 나비. 나비 한 마리 급하게 내려와 뜰에 돌 하나를 껴안았습니다. 이게 뭐에 관한 시일까요?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뭐야? 이것도 시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이 빗방울이라는 시도 결국은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의미, 정보로만 따지자면 이 시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게 다예요. 오규원의 시를 읽고 이게 뭐가 시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는 아마도 시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거는 기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시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가 만져지게, 보여지게, 느껴지게, 감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시인만이 할 수 있는 마법이라고 믿었던 게 이런 상징주의 시인들입니다. 그리고 드뷔시가 음악이라는 언어로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규원의 시에서 봄비의 감촉과 그 습도와 온도와 냄새가 느껴지셨다면, 나비가 돌을 껴안을 때 그 햇살과 바람이 만져지셨다면 이제 들으실 드뷔시의 음악에서도 수많은 색깔과 감촉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수상자 기자회견 중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작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몇 해 전 스페인에서 채식주의자가 고등학생들과 문학 선생님들이 선정해서 주는 상을 받아서 직접 그곳의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책에 관해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에 놀라면서 동시에 문화적 차이나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문화적 차이나 환경이라는 것이 지적인 능력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감각의 한계일까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학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행위이다. 계속해서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 결정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은 여분의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문학을 예술로 바꾸어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타인의 내면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대와 사회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해 보려는 일들이죠. 그럴 때 그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상처고 그림자고 결핍입니다. 멀쩡하고 반짝해 보이는 겉모습 안에서 어둡고 깨지고 빈 곳들을 감지해내는 것이 예술가들의 재능이고 또 그것을 굳이 들춰내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보니 예술가들은 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아웃사이더들이고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파괴자들이며 잔뜩 비뚤어진 균형추들입니다. 음악사에서 이게 현대음악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상징적인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드뷔시의 발레 음악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입니다. 특히나 막이 올라가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플룻 선율이 상징적인데요. 음악이라면 조성음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중심도 없고 방향도 없는 선율입니다. 그런데 이 선율이 듣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신화의 세계로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죠. 드뷔시가 살았던 그 19세기의 끝자락, 20세기로 막 들어선 그 시점에서 예술가들이 발견했던 것은 이성과 논리에 막혀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듣지 못해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도 없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불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뷔시도 끊임없이 현재를 벗어나고 시간을 거스르고 논리를 버려서 이성의 맞은편에 다다르고자 했고 이 음악 역시 드뷔시가 그렇게 자신의 시대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건져 올린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도 형식도 내용도 없고 오로지 감각만 존재하는 세계. 그 관능적이고 외설적이고 그래서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드뷔시는 조성과 화성의 법칙을 뭉갠 음악 위에 정교하고 우아한 발레 동작 대신에 성격과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교양 없는 몸짓을 더합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폰 사티루스입니다. 그리고 숲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요정들을 희롱하며 노는 꿈을 꾸는 이 사티루스는 아마도 마르시아스겠죠.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신을 능가하는 재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마르시아스를 한편으로는 애처로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담았다고 한다면 드뷔시는 마르시아스가 원없이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원히 깨지 않을 꿈을 선물한 것입니다. 저속하고 불경스럽기 그지없는 사티루스에게 어떻게 이렇게도 매혹적인 플룻 선율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신들의 세계처럼 높고 아름다웠던 수백 년간의 서유럽 음악의 전통이 이제는 너무 낡은 것이 되어버렸던 시대에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존재로 드뷔시가 마르시아스를 내세웠다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드뷔시가 정말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었던 것은 11살에 파리 음악원에 들어간 이후로 늘 프랑스 음악계에서 비범한 재주를 가진 악동 취급을 받았던 마치 마르시아스와 같았던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